네. 저는 오늘 책의 네 번째 챕터인 콘텐츠 SEO의 발표를 맡게 되었고요. 콘텐츠 SEO가 사실은 SEO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목차가 11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긴데 이제 이거를 좀 루즈하게 발표하지 않도록 좀 컴팩트하게 제가 이해한 내용 바탕으로 간결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이구야. 네, 일단은 이거를 하기에 앞서서 잠시만, 이게 창이 하나로만 보이시나요, 이제? 아, 네, 이제 네, 하나만 하나로 보입니다. 보이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로는 콘텐츠와 키워드 리서치, 타겟 키워드 사용하기, 키워드 분석으로 고객 이해하기부터 해서 이제 콘텐츠를 어떻게 찾고, 키워드를 어떻게 찾고, 이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글을 쓰고, 그 글을 쓸 때 어떻게 제목을 만들고, 뭐 카피라이팅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글들을 쓰고 나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SEO에 최적화가 되는지, 이게 순서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컨텐츠와 키워드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이제 SEO에서 좋은 컨텐츠라는 것은 타깃 고객이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서 관련 키워드 검색이 이루어졌을 때 검색 결과 페이지의 상위에 노출이 되는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를 좋은 키워드로 골라야 될 텐데요. 좋은 키워드란 일단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키워드입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키워드 탐색 프로그램들이 있죠. 뭐 샘러시도 있고 블랙키도 있고, 이러한 걸 기반으로 해서 검색량이 높은 것, 그리고 경쟁도가 낮은 키워드를 좋은 키워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 니즈가 반영된 키워드입니다. 사용자가 검색하는 키워드는 항상 사용자의 의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용자의 니즈에 좀 더 타겟팅을 해서 상세하게 정하는 게 훨씬 검색할 때 유리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가 반영된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글로벌 SEO를 할 때 쓸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에서 어떤 문화를 설명할 때,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설명할 때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화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음식에 대해서도 똑같은 음식 키워드지만 미국의 음식과 한국의 음식은 내용이 전혀 다르다 보니 그런 문화가 반영돼서 좀 더 상세하게 적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키워드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그냥 마케터가 임의로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고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와 관련성이 높은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툴들을 통해서 얻은 확장 키워드 중에서 어떤 키워드가 전환율이 높은지 이걸 따져서 고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타겟 고객이 많이 사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이거는 이제 검색량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책에 나온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이 웹사이트를 운영한다면 검색량은 높지만 이전에 검색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경쟁률은 낮고, 또 이제 회사명이 흔한 경우에는 검색량은 낮지만 경쟁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사과라는 이름의 회사가 있다면 그냥 먹는 사과도 똑같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경쟁사 웹페이지에 비교적 적게 사용되는지 여부. 이제 이거는 오가닉 경쟁 지수를 통해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오가닉 경쟁 지수는 키워드 광고 경쟁 지수와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웹페이지가 해당 키워드를 검색 결과 상위 페이지에 노출시키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한 지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한 키워드를 어떻게 찾는지 리서치 방법인데요. 키워드 리서치는 일단은 회사 및 제품과 관련된 단어 및 단어의 조합을 찾는 과정입니다.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핵심 키워드를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키워드 리서치 툴을 이용을 해서 키워드를 확장한다 해서 확장 키워드를 찾고요.
마지막으로 통계 및 비즈니스 목표를 고려해서 타깃 키워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핵심 키워드는 도시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확장 키워드는 뭐 뉴욕 버스 투어도 있을 수 있겠고, 영국 버스 투어, 뭐 투어 버스, 뭐 아니면은 뭐 서울 도시 여행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심야 버스 운행, 뭐 여행 관련해서 심야 버스 관련된 거라면 뭐 투어 버스 아니면은 도시 야경 이런 좀 밤 도시와 버스, 도시 버스에 관련된 그런 키워드를 타깃 키워드로 선정을 하겠죠. 그래서 SEO는 타깃 키워드로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발행할지 감안해서 최종 타깃 키워드의 개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리서치를 할 때 고려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롱테일 키워드를 사용하기입니다. 이 롱테일 키워드라는 것은 이제 숏테일 키워드의 반대말로 조금 더 검색량이 낮을 수는 있지만 사용자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핸드폰 케이스가 아니고 뭐 아이폰 11 가죽 케이스라고 좀 더 상세하게 정해놓은 키워드를 롱테일 키워드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적절한 검색량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 적절한 검색량 기준 세우기 같은 부분은 이제 이전에 대표님이 하셨던 맨 처음 SEO 세미나 같은 부분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던 내용인 만큼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페이지에 적절한 검색량 기준 세우는 방법 3가지를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일단 이 고려사항 중 마지막으로는 검색 사용자의 의도 파악하기가 있는데요.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연결이 되고 있죠. 결국은 큰 맥락은 3가지입니다. 키워드를 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을 잘 세우고, 그리고 이 검색을 통해서 들어올 유저들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적절한 검색량 기준을 세우기는 첫 번째로 이제 조금 린한 컨텐츠를 발행할 때의 경우죠. 일반적인 키워드로 SEO 경쟁을 이길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있거나 꼭 이겨야만 하는 비즈니스 환경이면은 숏테일 키워드에 집중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의 상황에 좀 더 맞는 기준인데요. 스타트업이나 좀 새로운 사업을 해서 새로운 단어 혹은 기존에 잘 쓰지 않았던 단어들로 이제 키워드를 잡는다면 낮은 검색량을 걱정하기보다는 타깃 고객이 관심 있을 만한 새로운 키워드를 선점해서 이제 먼저 빨리 선점하고 오가닉 트래픽과 높은 전환율을 얻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검색량이 성공적인 키워드를 얻기 위한 유일한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검색량뿐만 아니라 연관성, 경쟁지수, 사용자 의도 이 모든 것들을 감안을 해서 좋은 검색어를 골라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왔던 3번 검색 사용자의 의도 파악하기도 이 5가지 키워드로 나눠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지식을 습득하려고 검색했을 때, 두 키워드는 검색 사용자가 무언가 행동을 하려고 검색했을 때, 바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검색 사용자가 무언가를 사려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쿠팡이 많이 뜨겠죠. 그다음에 이제 웹 키워드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런 거를 치면은 이제 그걸로 링크가 연결되는 그런 검색어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로컬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검색하라는 키워드여서 뭐 공덕 맛집 뭐 이런 걸 치는 경우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리서치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알아봤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고른 타겟 키워드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부분에 키워드들을 넣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웹 주소 URL이라고 하죠. 이 URL에 키워드를 포함을 해라. 그래서 이제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블로그 글을 발행을 할 때 숫자로 발행을 할지 아니면은 그 블로그 포스팅 제목으로 발행을 할지를 그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키워드, 그러니까 국문 키워드나 영어 키워드를 URL에 포함을 시킨다면 훨씬 더 검색이 잘 된다.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타이틀. 이제 타이틀은 저희가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을 때 구글에 맨 처음에 뜨는 제목인데요. 그 타이틀에도 꼭 키워드가 들어가야 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메타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타이틀이 나왔을 때 밑에 세부 설명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이라고 한다면 아까 나왔던 타이틀이 쿠팡이고 메타 디스크립션에는 이제 뭐 새벽 쿠팡 배송으로 신선한 과일을 새벽에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이 적혀 있겠죠. 그 부분에도 키워드가 들어가야 한다. 입니다. 그 다음에 헤딩 태그 같은 경우는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돼서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글을 쓸 때 글의 제목을 잘 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과 소제목을 정해서 헤딩 태그를 넣어야지 좀 더 SEO적으로 검색이 잘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보고서 쓸 때 목차 쓰잖아요. 그래서 크게 제목 한 줄 쓰고 그 다음에 밑에 소제목 하나, 두 개, 세 개 이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본문에도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여기서 주의를 해야 할 점이 주제나 소주제 태그에 동일한 키워드가 자주 등장을 하면은 키워드 스토핑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키워드가 너무 좋다고 너무 똑같은 거를 계속 쓰면 안 된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대체 텍스트와 링크 텍스트가 있는데요. 이미지 대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컨텐츠 안에 이미지를 넣을 때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설명 안에도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이고요. 링크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 엔진이 독자 링크를 연결해주는 웹사이트가 뭔지 파악을 하는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글을 쓸 때 뭐 키워드 리서치 툴에 대해 알아보세요 점점점 하고 글이 계속 이어질 때 그 키워드 리서치 툴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그거에 관련된 컨텐츠가 또 나오게 연결이 되는 백링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겟 키워드와 키워드 스토핑이 있는데요. 아까 본문이랑 소주제, 뭐 주제에 너무 동일한 키워드를 많이 쓰면은 키워드 스토핑 페널티를 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키워드 스토핑은 같은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키워드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겟 키워드는 이제 콘텐츠당 적게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LSI 키워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말만 조금 영어로 요약해서 그럴듯하게 보이지 사실은 그냥 유의어나 연상어, 뭐 상위어, 하위어 이런 것들을 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 키워드를 골라서 어떻게 우리가 콘텐츠 안에 뭐 제목 URL을 어떻게 넣을지까지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콘텐츠를 발행을 하고 키워드 분석으로 고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키워드를 5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서치 콘솔에서 키워드에 대한 그 검색량 같은 거를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 계제 순위의 차이를 성장 또는 모멘텀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멘텀이 높다라고 하는 건 지난달보다 올해 키워드가 더 많이 검색이 되었다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높은 모멘텀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는 이번 달에 어떤 컨텐츠가 좋은 반응을 얻어서 랭킹이 상승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는 키워드를 성장 키워드라고 하고요. 신규 키워드는 이제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전에는 랭킹되지 않았다가 새롭게 랭킹되기 시작한 키워드를 의미를 합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은 새삥 같은 경우가 있죠. 저희가 평소에는 새삥이란 단어를 검색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코가 새삥이란 노래를 내고 나서 정말 많이 검색이 됐겠죠. 그런 식으로 지난달에는 검색이 거의 안 되다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키워드들을 신규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획 키워드는 이제 약간 홍진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구글의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애들은 좋은 키워드예요. 근데 기획 키워드 같은 경우는 구글 페이지의 2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다. 라고 해서 조금만 컨텐츠를 수정을 하거나 조금만 더 개선을 시키면 금방 첫 페이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입 키워드와 마지막이 아니군요. 4번째로 유입 키워드 또는 트래픽 키워드는 이제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트래픽이 가장 높은 노출수가 가장 많아서 많은 트래픽을 불러올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것도 구글 서치 콘솔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선택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많은 트래픽 중에서 얼마나 클릭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높은 CTR을 보이는 키워드라고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중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노출수와 클릭수가 모두 1인 CTR 100% 키워드 같은 경우는 조금 키워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거르고 고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만들 때 항상 제목을 지어야 할 텐데요. 이 제목을 어떻게 해야지 잘 만드냐, 어떻게 해야 독자의 이목을 끄느냐입니다. 이제 요즘 블로그 글을 최근 쓰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이제 매력적인 제목을 짓는 3가지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간결하고 재밌게 제목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단어를 활용하기입니다. 처음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부정어는 사실 안 쓰는 게 좋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왜 쓰지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사람의 본능을 이용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마케터가 해서는 안 되는 실수 5가지라고 하면 내가 이 실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클릭을 하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본능을 이용을 하는 것도 제목을 매력적으로 짓는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숫자를 사용하기입니다. 이제 이게 제가 실질적으로 가장 단기간에 도움을 받은 조언인데요. 뉴욕에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만 제목을 하면 조금 들어오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뉴욕에서 꼭 해야 할 20가지라고 제목을 하면 어떤 게 있을까라고 궁금해져서 클릭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책의 129페이지에 보시면 뭐 제목 패턴이라고 해서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무엇을 쉽게 하는 방법, 더 많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방법, 땡땡땡을 위한 총정리 가이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글 쓸 때 참고를 해서 제목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잘 짓고 나서 컨텐츠를 잘 이렇게 빚어놓고 나면은 그 컨텐츠가 많이 검색이 되고 많이 노출이 돼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트래픽을 부르느냐? 를 이제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 목록, 자료 및 도구, 사례, 가이드, 개인의 이야기, 통계 자료를 넣으면은 컨텐츠의 트래픽이 더 올라가더라라는 건데요. 인포그래픽은 이제 저희가 항상 글을 읽을 때는 글만 있으면 눈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라든지 뭐 조금 숫자나 그림 이런 걸로 표현을 해준 것이 좀 더 눈길이 잘 간다. 그렇게 그래서 인포그래픽을 콘텐츠 안에 넣는 것이 중요하다이고요. 또 목록 같은 경우는 조금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뭐 성공적인 해외 마케팅을 위한 12가지 팁 같은 걸 하면은 이제 짧고 간결하게 알잘딱깔센하게 딱 적으면 이거 정말 좋은 정보성 글이구나 하고 전문적인 인상을 줘서 방문자에게 좀 더 나은 신뢰도를 준다라고 합니다. 또한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성상 도입부, 갈등부, 해결 방안을 통해서 사람이 읽는데 재미를 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블로그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블로그를 어떻게 만들지, 어디서 만들지 갈등이 생겼다. 여러 번의 검색 과정을 통해 결국은 티스토리를 통해서 만들기로 했고 티스토리에 대한 장점은 이러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도입부, 갈등부, 해결 방안으로 이어져서 글을 쓰면 사람들이 가독성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또 콘텐츠 유형으로 방법론이나 가이드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제 이거를 발행할 때 주의할 점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어야 한다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 그냥 방법론만 나열을 하면은 이제 독자가 한 번에 소화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상 끝맺음이 중요합니다. 또 이제 뭐 개인의 이야기는 아까 사례와 비슷한 이야기고요. 자료 및 도구 또한 목록처럼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쉽게 찾을 때 조금 깔끔하게 적어주면은 더욱더 트래픽이 올라간다. 통계 자료 같은 경우도 이제 인포그래픽과 비슷하게 뭔가 숫자와 그림을 넣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통계 자료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SEO 측면에서 백링크를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통계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기자나 다른 곳의 마케터들이 땡땡땡의 뭐 통계 자료를 인용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용을 하면서 백링크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SEO 카피라이팅 공식인데요.
네, 좀 길죠. 하지만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세요. 컨텐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스토리 이야기 컨텐츠를 작성하는 능력입니다. 사실 앞에서 나온 내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방법만 보고 어떻게 따라할 수는 있지만 그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 자체는 마케터의 그런 고유한 능력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SEO 관점에서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이제 세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목을 관심을 끌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또 이게 참 어려운 게 어그로성으로 끌으면은 한두 번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어그로성으로 제목을 하게 되면 신뢰도를 낮게 해서 그 후로는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난제로는 관심을 끄는 제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첫 문단에서 스토리의 가치를 잘 전달해야 합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물음에 두 걸식으로 답을 하자인데요. 첫 문단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면 뭐야 귀찮아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문단을 이쁘고 잘 깔끔하게 다듬어서 써줘야 해요. 마지막으로는 흥미를 잃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겪었던 난제인데요. 소주제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짧게 설명을 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뭐 그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글도 흥미를 잃지 않게 적당한 길이, 적당한 이미지를 넣어서 흥미를 잃지 않게끔 해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 환경에서 스토리를 살리기 위한 제목이 있는데요. 요렇게 쓰면은 조금 더 간결하고 재밌으면서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글 기준으로 보통 하니까 한글 기준으로는 뭐 혜택, 숫자, 형용사, 타깃 키워드 순으로 쓰면은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릭을 부르는 7가지 쉬운 스토리텔링 기법.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거 읽을만 한데? 라고 클릭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참을성 없는 방문자를 위한 스토리 도입 공식은 이제 첫 번째 문단을 알잘딱깔센하게 쓰자 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첫 문단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면 금방 참을성이 없는 방문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agree, promise, preview 세 가지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문장을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래서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 글은 전반적으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예시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그리 단계는 누구나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프로미스 단계에서는 그래서 스토리텔링 기법과 공식이 적용하기 쉽게 있다면 큰 마케팅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프리뷰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제 스토리의 가치를 추가하는 제목, 도입 본문에 대한 공식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카피라이팅을 해야 하는지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컨텐츠 스타일로 만들기는 결국 이 페이지밖에 없어요. 설명을 드릴 게. 카테고리화 하자입니다. 사일로 구조라는 것이 이제 축구 토너먼트 형식처럼 큰 카테고리가 있으면은 그 안에 또 소 카테고리가 있고 각 카테고리 안에 또 안에 거기에 관련된 글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 모형인데요. 검색 상위 랭킹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컨텐츠를 발행을 하고 이 검색 엔진이 잘 이해하도록 하게끔 하는 구조가 컨텐츠 사일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티스토리로 예시를 드리자면은 한 글을 작성을 하면은 카테고리를 넣고 그 안에 예를 들어 뭐 급여 가이드라는 큰 카테고리가 하나 있다면 그 밑에 뭐 4대 보험 정보, 뭐 급여 명세서 요런 내용들을 하위 카테고리를 넣어서 정리를 한다라는 말이죠. 결국은 방 청소를 잘 하자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9번째로는 해시태그와 태그, 카테고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해서 설명을 잘 안 넣네요. 일단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그 샵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SNS에서 주로 쓰는 부분이고요. 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웹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나 텍스트를 표현을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그가 당연히 해시태그보다는 콘텐츠 마케팅 관점에서 좀 더 넓은 주제의 정보를 담게 되죠.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콘텐츠 사일로와 연관이 돼 있는데요. 그 콘텐츠를 주제별로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기본 콘텐츠를 최적화하기. 방 청소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옛날에 있던 물건을 버리고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먼지만 닦는다고
청소가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존 콘텐츠를 최적화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버리기. 일단은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은 버려야겠죠. 유통기한이 지난 글도 버려야 합니다. 그다음에 합치기. 짧은 콘텐츠 여러 개보다는 긴 콘텐츠 하나가 많은 SEO 점수를 얻기 때문에 비슷한 그 주제를 가진 글들은 짧은 콘텐츠를 합쳐서 하나의 글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뭉치기 같은 경우는 유사한 콘텐츠를 서로 연결하는 전략인데요. 이거는 사일로 구조와 또 연관이 돼서 카테고리화하자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발행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된 콘텐츠 날짜를 변경해서 재발행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의외로 콘텐츠 마케팅에서 효과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신 결과를 먼저 보고자 하는 사용자들과 구글 검색을 할 때 최신 발행 순위로 나눠서 저희가 보통 찾아보곤 하잖아요. 그런 사용자에게 높은 랭킹으로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메타데이터 추가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타이틀, 메타 디스크립션, 뭐 오픈 그래프, 트위트 카드 등 그 HTML로 넣을 수 있는 메타 태그들을 많이 넣으면은 좀 더 기존 콘텐츠의 SEO를 높일 수 있다입니다. 그다음에 포맷 변경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SEO 관점에서는 태그로 좀 더 포맷을 잘 정리를 한다라는 의미고요. 똑같이 HTML로 만들어졌지만 H1, H2, H3 태그를 통해서 제목, 소제목을 나눠서 쓴다면 조금 더 컨텐츠 SEO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핵심 콘텐츠 만들기는 이제 인기가 많은 콘텐츠를 만들자인데요. 프레첼의 경우 예전에 설명해 주셨던 콘텐츠를 기억을 해보자면은 최근 키워드가 오르고 있는 뭐 일본 여행 가기 이거 관련된 것이 아마 핵심 콘텐츠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보완하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콘텐츠를 좀 더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최신 마케팅 트렌드라는 글이 있다면 이걸 2020년의 최신 콘텐츠로 재발행 다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모방 아닌 모방인데요. 좋은 콘텐츠 활용하기입니다. 이거는 저도 글을 쓸 때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미 제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에서 조금 양질의 콘텐츠를 발행을 한 부분에서 좀 더 영감을 얻어서 섞고 또 자료를 조사를 하고 제 느낌을 살려서 글을 발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콘텐츠보다 조금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브랜드 네이밍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크게 설명드릴 부분이 많이 없는데요. 이제 브랜드 네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너무 당연하겠죠. SEO에 중요하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회사 이름을 사과라고 짓는다면 사과를 쳤을 때 저희 회사 이름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브랜드를 이름을 바꿔야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브랜드 네이밍은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정하느냐? 브랜드 컨셉 선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키워드 컨셉을 잡는 페이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 키워드를 잡은 다음에 컨셉을 정하고 그 다음엔 도메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름의 도메인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등록 가능성을 점검하면은 이제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조언 3가지가 끝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컨텐츠 마케팅 SEO에 관한 길었던 설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설명이 좀 알잘딱깔센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